안녕하세요. 우리 창비 출판사 수락고, 자운고, 내신 대비 같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1주차는요, 우리 5단원 문학의 수용과 생산이라고 하는 단어를 같이 한번 배워볼 거고, 그 중에서도 우리 두 번째 파트에 있는 춘향전이라고 하는 작품을 같이 한번 배워볼 겁니다. 자, 춘향전이 소설 작품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 인강을 통해서는 작품을 하나하나 분석하면서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나눠서 이제 수업을 하게 될 텐데, 첫 번째는 이 춘향전에 대한 갈래를 중심으로 먼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떠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작품인지, 어떻게 우리가 또 기출을 중심으로 분석을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교과서의 중요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대목을 가지고 와서 그 부분 위주로 좀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우선 이 춘향전이라고 하는 거에 어떠한 갈래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갈래 정리 먼저 보면은요. 자, 우선은 고전소설이에요. 그래서 고전소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판소리계 소설로 우리가 분류가 됩니다. 자, 판소리계 소설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면요. 말 그대로 처음에는 판소리였던 게 이제 소설로 정착이 되면서 글로 전해진 작품, 그걸 우리가 판소리계 소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성격을 보시면 이 작품 성격이 너무 중요한데 해학적이고 풍자적인 작품이에요. 자,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해학이라고 하는 건 웃음이라고 하는 요소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풍자라고 하는 건 어떠한 대상을 좀 비판하기 위한 의도를 담아내주고 있는 건데요. 좀 더 웃음을 담아내서 좀 조롱의 의미를 담았다라고 생각해 보면 되겠죠. 자, 이 작품 주제적으로 한 3가지 정도가 나눠지게 되는데, 자, 첫 번째는 신분의 제약을 극복한 초월적인 사랑. 우리가 기본적으로 춘향전 생각하면 떠오를 수 있는 주제의식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압박과 회유를 물리친 지조와 정절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여기서 지조와 정절을 가지고 있는 인물은 춘향이었고, 춘향이에게 이런 압박과 회유를 가하고 있는 인물은 바로 변사또라고 하는 악인으로 그려지고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요, 백성을 수탈하고 아녀자를 괴롭힌 탐관오리, 이 변사또를 징벌하는 모습으로 그려지기도 합니다. 이 3가지의 주제의식은요, 사실 고전소설에서 다루고 있는 커다란 주제적인 측면, 권선징악이라고 하는 요소로 우리가 묶어볼 수도 있는데, 자, 이 권선징악이라고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조금 더 구체적인 주제의식을 정리해 보는 게 좋겠죠. 자, 특징 역시나 2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첫 번째는요, 근원설화에서부터 이 작품이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춘향전이라고 하는 이름의 소설로 바로 나온 게 아니라, 자, 근원설화, 전해지는 이야기에서부터 시작을 했다가 이게 판소리 춘향가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자, 이 춘향가가 불리다가요, 글로 이제 전해지는 게 바로 판소리계 소설 춘향전이라는 작품으로 전해지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특징은요, 다양한 계층에서 향유가 되면서 문체와 주제 측면에서도 다양한 특징이 반영이 된다라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이 다양한 특징은요, 양반과 그리고 평민의 계층을 모두 다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주제적인 측면은 우리가 뒤에서 정리를 할 거지만, 그 문체적인 측면은 또 어떤 식으로 차이가 나느냐를 간단하게 보면은요, 양반들은 주로 한문을 사용을 했죠. 그래서 양반의 말투는 주로 한문투다라고 볼 수 있고, 평민의 말투는 이제 좀 많이 들어가 있는 비속어나 방언이라는 체계, 우리가 사투리라고 흔히 표현하고 있는 방언 체계가 또 같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문체가 섞인 이유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계층에서 향유가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 작품은 결국은 어떠한 내용을 담아내주고 있고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는 걸 또 정리를 해볼 건데요. 자, 이 작품은 기본적으로 사실 예전부터 우리가 전래동화처럼 알고 있는 작품이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사랑에 빠진 청춘 남녀가 고난을 이겨내고 사랑을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담아낸 고전 소설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주인공 춘향과 몽룡 외에도 사실 우리가 소설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인물, 사건, 배경 이렇게 이제 분석이 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인물을 중심으로 살펴보시면 이 작품 안에
안에는 다만 춘향이랑 몽룡이만 등장을 하는 게 아니라 방자, 향단이, 월매, 변사또 등의 다양한 인물들이 또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이 인물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성격과 특성을 파악하는 것도 우리가 작품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이 인물들을 등장시켜서 역시나 중요한 포인트였던 해학과 풍자라고 하는 효과를 조금 더 더해주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적층문학의 특성상 지역에 따라서 인물 설정이나 이야기의 전개가 다르다라고 나타나 있는데 이 적층문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요.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해보면 결국은 구비문학에서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누가 누구한테 전달을 하고 얼마만큼 또 전달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야기가 조금 각색되기도 하고 막 바뀌기도 하고 막 첨가가 되기도 하고 이러한 다양한 모습들이 등장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러한 것들이 쌓이게 되면서 어떻게 전파가 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점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자, 물론 큰 주제의식적인 면에서는 다를 바가 없겠지만 인물의 설정이나 이야기의 좀 디테일 같은 적인 부분들이 조금 차이가 나고 있는 이본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다를 이자를 쓰고 있고요. 그래서 다른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야기 이렇게 정리가 되기는 하나 결론적으로는 큰 틀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 자, 근데 이러한 특징을 왜 갖게 되느냐? 적층 문학이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전반적인 내용의 흐름 같이 한번 볼 텐데요. 자, 소설의 구성은 우리 발단부터 시작해서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의 5단 구성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자, 맨 처음에 발단은 이야기의 시작점이고 인물들이 등장을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남원사또의 자제 이몽룡과 기생의 딸 성춘향은 첫눈에 반해서 백년가약을 맺는다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두 사람의 지금 신분 차이가 보일 거예요. 남원사또의 자제였고 기생의 딸이니까 당연히 기생 신분을 가지고 있겠죠. 자, 근데 이 두 사람은 신분의 구애를 받지 않았고 백년가약을 맺었어요. 두 사람이 자유의지에 따라서 사랑을 했다라고 하는 게 지금 중요한 거고요. 자, 근데 결국은 이러한 것 때문에 또 고난을 겪게 됩니다. 자, 집안의 반대가 또 당연히 발생하게 되겠죠. 자, 이러한 신분 차이 때문에 집안의 반대가 발생을 하게 되었고, 자, 그리고 그때 이제 몽룡의 아버지가 한양으로 부임을 하게 되면서 몽룡이를 데리고 가요. 자, 그래서 이제 몽룡은 재회의 약속을 남기고 이 작품의 지역적인 배경인 남원을 떠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두 사람은 이별의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고요. 고난에 처해지게 되는 모습이 이제 전개의 주된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위기는요. 새로운 변사또는 춘향에게 지금 몽룡이가 없는 요 틈을 타가지고 이제 변사또가 지방의 수령으로 내려옵니다. 자, 그래서 이 변사또가 춘향에게 수청을 강요하는 모습이 그려지게 되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 변사또라는 인물이 우리가 비판의 대상인 탐관오리의 유형으로 그려지게 돼요. 자, 이 변사또가 춘향이라고 하는 인물에게 굉장히 난폭하고 또 수청을 강하는 모습들이 그려지게 되는데 여기에서 춘향이는 굴하지 않고 거절하는 모습에서 춘향이의 지조의 모습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자신의 지조를 지키기 위해서 또 고초를 처하게 되고 있는 모습이죠. 옥에 갇혀 있는 모습도 그려지게 되고요. 자, 그때 이제 과거에 급제한 몽룡이가 자신의 신분을 숨깁니다. 대놓고 등장을 하지 않아요. 뭔가 극적인 모습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막 이벤트를 준비를 하는 거죠. 근데 거짓골로 등장을 해요. 거짓골로 등장을 해가지고 춘향이의 엄마인 월매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월매에게 춘향이의 이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춘향이가 어디 있는지를 이제 물어보게 되면서 춘향이가 옥에 갇혀 있다라는 소식을 또 전해 듣게 되죠. 자, 그러면서 이제 춘향이를 구하러 가는 모습으로 또 이어지게 됩니다. 자, 절정은 이야기가 극에 달하는 부분이 되겠죠. 자, 이제 그 부분은요, 춘향이를 구하러 가는 과정 중에 하나인데, 자, 변사또의 생일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어요. 자, 근데 이 생일잔치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이 사치스러운 모습들,
자, 그리고 이 탐관오리들의 허세스러운 모습들이 주로 많이 그려져 있습니다. 당연히 비판을 받아야만 하는 대상이라는 것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그래서 이 몽룡이 자신의 신분을 가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역시나 이 생일잔치에도 신분을 숨기고 들어가요. 자, 거짓 차림으로 거린으로 이제 변해가지고 변사또의 생일잔치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 당연히 거기서도 푸대접을 받죠. 자, 그때 이제 한시를 씁니다. 그 한시의 내용은 이러한 탐관오리들의 어떤 부정부패나 사치스러움을 고발하는 내용의 한시예요. 자, 이 한시는 기출로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교과서를 분석하는 다음 시간에 또 꼼꼼하게 볼 부분이고요. 한시를 지은 뒤에 이제 암행어사 출두요 하면서 이제 자신의 이제 본색을 밝히는 부분이죠. 자신의 어사를 출두해서 변사또를 봉고 파직 이제 자리에서 물러나게 만들고 춘향과 재회를 하는 걸로 지금 거의 이제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고 있는 부분인 거죠. 자, 결말 부분에서 춘향은 이제 몽룡과 함께 서울로 갑니다. 두 사람의 행복한 결말이 맞이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자신의 지조와 절개를 잘 지켰던 춘향에는 정렬 부인에 봉해지면서 두 사람은 행복한 결말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점, 그리고 변사또를 비롯한 탐관오리들은 벌을 받게 되면서 권선징악이라고 하는 주제로 마무리가 된다라는 걸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춘향전에 드러나고 있는 한국 문학의 특징이에요. 이 춘향전이라고 하는 게 고전 소설 중에 대표적으로 나오는 작품이다 보니까 어떠한 문학적인 모습들을 한국의 모습을 담아내고 있는지에 관련돼서 같이 한번 볼 건데 첫 번째는 바로 이 한이라고 하는 정서입니다. 한은요, 우리가 감정 상태로 따지면 사실 슬픔이라고 하는 정서에 가장 가깝게 그려지게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이제 예로 특히나 이 조선 시대에는 이제 이 아녀자가 지아비를 이제 지고지순하게 기다리는 모습이나 아니면 어떤 신분의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어떤 이별이나 고난의 상황 이런 것들이 자주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이라고 하는 정서가 주로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건데요. 자, 이 작품 안에서도 옥에 갇힌 춘향이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는 모습이 그려지게 되는 거죠. 자, 남녀 간의 이별의 모습, 근데 그게 왜 발생했느냐? 결국은 신분의 차이 때문에 발생했다라고 하는 걸 느끼게 되면서 막 한탄하고 있는 모습들 한의 정서로 표출이 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풍자와 해악이라고 하는 요소예요. 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자, 어떠한 대상을 비판하기 위해 조롱하는 수법을 풍자라고 했고요. 자, 어떠한 대상을 우스꽝스럽게 만드는 웃음의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해악이라고 하는 요소였습니다. 자, 이 작품 안에서는요, 어사출두 장면에서 두드러지게 나오고 있는데 변사또를 비롯한 탐관오리들이 막 허둥대는 모습이 나타나요. 막 자신들이 막 사치스럽게 생일 파티를 하고 있는 것들이 막 발각이 되고 그 다음에 몽룡의 한시를 통해서 당신들이 이제 비판을 받았다라는 것들이 막 알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비판의 대상인 탐관오리들이 허둥대는 모습이 굉장히 작품 안에서는 우스꽝스럽게 그려지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에서 그들을 조롱하고 있는 비판하고 있는 풍자라고 하는 요소가 또 두드러지게 그려지게 되는 거고 이 작품이 작품 안에서 굉장히 과장되게 그려지게 돼요. 이 작품을 극대화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자, 이 부분을 극대화시키면서 비판의 요소를 강하게 드러내겠다라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안에서 언어 유희,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말장난이라고 하는 요소를 조금 더 가미시켜서 이 풍자와 해악이라고 하는 효과를 좀 더 두드러지게 전달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으로 이어지고 있는 게 이제 이 작품 안에 드러나고 있는 사회 문화적인 가치가 어떻게 또 들어가 있느냐를 볼 건데 자, 이 작품이 조선시대를 반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또 어떠한 사회적인 측면, 사회상이 또 드러나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바로 변사또의 수청을 거절하고 있는 이 춘향이의 모습에서 우리는 당시에 지켜지고 있었던 이 유교 이념 중에 하나였죠. 지조와 정절이라고 하는 요소를 살펴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신분적인 제약을 극복하고 사랑을 이루는 춘향이와 몽룡은요, 신분이 중요하지 않고 이 근본적인 인간의 사랑을 다뤘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인간 해방 사상이라고 하는 우리가 사회적인 측면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어사출두 장면에서 탐관오리를 징벌하고 있는 몽룡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데 결국은 징벌하고 있는 몽룡에게 포인트를 두는 게 아니라 벌을 받아야 되는 이 탐관오리들을 중심으로 살펴본다면 권선징악이라고 하는 주제의식도 같이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회문화적 가치를 한번 살펴보면 이 조선시대 때 주로 이제 지켜졌던 이 유교 이념, 지조와 정절이라고 하는 거와 그 다음에 권선징악이라고 하는 고전소설의 특징, 그 다음에 이 인물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유의지에 의한 인간 해방 사상까지 이 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이 주제의식으로 정리가 되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이 주동인물인 춘향이를 제외하고 다른 인물들을 중심으로도 우리가 사회상을 살펴볼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변학도와 이몽룡이라는 인물의 성격을 비교하면서 볼 수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이 변학도라고 하는 인물은 당연히 이제 악인으로 비판의 대상으로 등장을 했었고 부패한 지방 수령의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었습니다. 자, 이 인물을 사회상에다가 반영을 시켜보면 결국은 백성을 수탈하는 존재로 그려지게 되는 거고요. 자, 이몽룡이라는 인물은 부패한 관리를 징벌하는 암행어사로 등장을 합니다. 특히나 이 이몽룡에 담겨져 있는 특징을 보면 이 인물은요, 단순히 이 관리들을 수탈한다라는 거에서부터 조금 더 확장이 돼서 이 인물이 왜 만들어졌느냐, 이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이 그들을 혼내줬으면 하는 그 마음에 염원을 담아서 만들어진 인물이 바로 이몽룡이라는 인물이었다라는 걸 살펴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만큼 당시에 백성들이 탐관오리들에게 많은 수탈과 강요를 받았음을 파악해 볼 수 있는 것도 바로 이몽룡이라고 하는 인물 때문이다라고 그려볼 수 있겠죠. 작품 안에서는 이 변학도라는 인물과 이몽룡이라는 인물이 완전히 상반되는 대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또 인물로 그려지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춘향이가 가지고 있는 이 지조와 절개가 이 춘향이에게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춘향이에게 있어서 이 표면적으로 지조와 절개는 결국에 한 남자에 대한 지고지순한 마음이었던 거죠. 그리고 당시에 이제 이 유교적인 가치를 잘 지켰다라고 하는 걸 여성으로서 잘 보여주고 있는 인물이었어요. 자, 근데 이 안에 있는 이 춘향이에게 지조와 절개는 과연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지 이면적인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면 결국은 이 신분적인 차이가 발생을 했고 그리고 이 춘향이는 결국 기생신분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곁을 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어떠한 그런 특성 때문에 나는 굳게 마음을 지킬 것이다. 나는 한 마음을 가지고 이 기생의 신분에 벗어날 것이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마음을 좀 잘 담아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분적인 제약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의도를 보이고 있는 게 바로 이 춘향이가 가지고 있는 지조와 절개의 이면적인 의미다라고 살펴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작품의 마지막은 주제의식적인 측면에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앞서 우리가 같이 정리를 한 것처럼 이 다양한 계층에서 향유가 됐기 때문에 주제의식 또한 표면적인 주제의식과 이면적인 주제의식으로 나누어지면서 양반적인 측면과 평민적인 측면에서의 주제의식도 갈라지기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표면적인 주제의식으로 한번 살펴보면 결국은 춘향이가 지켰던 지조와 절개라고 하는 측면에서 정리가 됩니다. 자, 춘향은 몽룡에 대한 지조를 지켜서 유교적인 정절을 고수했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후반 부분에서 는 이제 정열 부인으로 봉해지기도 하는 모습이 그려지기도 했었죠. 그래서 표면적 주제는 결론적으로 이런 유교 사상을 잘 지킨 춘향이 여성의 굳은 정절로 그려지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면적인 주제는 춘향은 몽룡과 사랑을 이루게 되면서 이 신분적인 제약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 평등한 인간 존재의 모습들을 담아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면적인 주제는 사실은 그러니까 양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주제의식이에요. 양반들은 당연히 이런 유교 질서를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헤어지는 상황에서 당연히 여성은 남자를 기다려야 한다. 그래서 그 모습이 잘 반영이 되어 있는 작품이다. 이렇게 정리가 들어갔다면 자, 평민적인 성격을 담아내주고 있는 게 이면적인 주제에서 좀 두드러집니다. 당연히 평민들은 이러한 신분의 차이를 극복하고 좀 더 자유로운 사랑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자, 이러한 모습들이 주제의식으로 담아지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에
그다음에 아까 우리 풍자라고 하는 요소에서 담아볼 수 있었던 탐관오리에 대한 풍자의 요소도 우리 이면적인 주제로 담아볼 수 있는 거죠. 평민들이 그들을 고발하고자 했다라고 하는 어떠한 마음을 담아낸 주제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1번부터 8번까지 정리를 해보면서 이 춘향전이라고 하는 게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어떠한 이야기다. 그래서 기출 중심으로 같이 한번 파악을 해봤는데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교과서의 이제 몇 부분을 나와가지고 같이 한번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과서 반드시 준비를 해두시고 앞에 있는 이 내용을 충분히 숙지를 한 다음에 우리가 뒤에 있는 교과서를 같이 분석해야 훨씬 더 이해도가 높아질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거 꼼꼼하게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춘향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